하지마. 안녕하십니까. 얘도 지금 저녁 산책 중인데, 어, 제, 제 구독자 중에 엄청 많은 예술가들이 있고, 제가 볼 때는 20-3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문인들도 예술가니까 다 합치면 거의 1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예술에 대하여 강좌를 앞으로 자주 열겠습니다. 하이데거도 뭐 예술에 대한 거였지만은, 제가 사실 아간벤을 잡게 된 거는 미국에 있는 내 아우가 지잭 아우라는 사람이 자주 책도 보내주고 해갖고 접하게 되었고, 내가 아간벤을 알게 되고 난 뒤에 가장 많은 배운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술가의 입장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 강좌의 제목은 제가 예술가의 고통이라는, 예술가의 파토스, 예술가의 고통이 나을 것 같아요. 예술가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좌를 열겠습니다. 아간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오늘날 특히 예술계에서 뜨고 있는 이미 떴던 철학자고, 우리같이 이렇게 독일의 대가들을 팠던 사람들은 그냥 뭐 취향 정도로 읽히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아간벤한테서 배운 거는 예술가의 고통, 예술가들의 예술이 뭔가, 그 다음에 관람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예술, 이게 아니라 예술가들의 어떤 그러한 가만의 예술,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창조할 때에 드러나는 그 고통, 그건 다른 문제죠. 그죠? 그런 것은 가다모한테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니체 철학에 의존해서 아간벤이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뭐 상당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철학자도 오늘날 아간벤 같이 종교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간벤은.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그리스도교에 대한 전통도 상당히, 신학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중세의 어떤 이런 문화도 아간벤은 아무래도 이탈리아 철학자니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간벤은 사실은 하이데거에 보면 하이데거를 통하여 또 니체를 만난 학자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가 발터 베냐민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20세기와 21세기 20세기 말의 어떤 중후반의 어떤 이러한 현대 문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예술의 어떤 미학으로 풀어내는 독특한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아간벤은 그러니까 미학 쪽에서 자기의 어떤 그러한 철학을 수행하는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벤은 하이데거나 니체라든지, 니체의 영향이 크고 하이데거를 통하여 니체를 만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작품들은 고대의 어떤 그러한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문화와 그 다음에 중세의 어떤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전통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죠. 그런 관점에서 그는 신학과 종교, 그 다음에 미학,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전통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또 그는 예수와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기까지 했고, 그의 행간이라는 작품과 그 다음에 또 내용 없는 인간, 이런 건 다 번역이 됐죠. 이런 대표적인 책들은 사실
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처럼 막 그 뭐 헤겔의 정신현상학처럼 어떤 그런 막 짜임새 있는 순수 이성 비판처럼, 그렇게 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그렇게 짜임새 있는 방식으로 철학을 전개하는 학자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뭐 데리다랑 비슷한 급으로도 보고. 근데 문제는 이 아감벤이라는 학자는 미학에 대한 미학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술가들한테 중요한 학자로 오늘날 인지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류입니다. 이 아감벤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아류고. 세리 누나 들어왔나? 아유, 뭐 할로 세리 누나. 인사를 또 해야죠, 제가. 제가 오늘 미학 강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감벤은 그러한 어떤 그 오늘날의 미학의 담론을 풀면서 그 미학을 파괴해야 비로소 예술이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칸트가 미학을 상상력 비판이라고 하는, 그죠? 판단력 비판을 통하여 미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칸트에게 중요한 미학의 주제는 어떤 미적 판단이라고 하는 그건데, 그 판단은 아인빌둥스크라프트라고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상상력은 순수 이성 비판에 나오는 오성과는 다르죠. 오성과는 다르고, 그 다음에 오성과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공통 감각을 통하여 상상력과 연관되고, 이것이 우리의 미를 판단하는 어떤 그러한 기준이 된다고 말하는데, 이 미적 판단에서도 칸트는 여전히 어떤 보편 타당성이라고 하는 자기 철학의 보편 타당성이라고 하는 그 인식론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칸트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러한 상상력을 통하여, 공통 감각을 통하여 미를, 우리가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는 데스인터레시얼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는 미를 직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상태에서, 그죠? 그래서 칸트는 어떻게 보면은 뭐 마치 수도사와 같은 그 어떤 그 종교의 숭고미를 이야기하는 듯한, 그래서 칸트의 미학은 상당히 뭐 인간적인 어떤 것라기보다는 이 자연의 세계가 신적인 어떤 기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칸트의 미학은 인정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날 칸트의 미학은 니체에 의해서 붕괴돼 버립니다, 여러분. 니체에 의해서, 그죠?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 6절에서 칸트를 들고 나오면서 칸트를 까버린다고, 여러분. 엄청 재미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 어떤 칸트의 미학이 주는 어떤 이런 교훈은 이 자연세계의 웅대함 아래에서 우리가 미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오성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오성 비판이 있기 이전의 상태, 오성에 의해서 붙잡히지 않는 어떤 자연의 위대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든지, 자연의 어떤 신성함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칸트의 미학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니체가 칸트를 비판하는 것은 어떤 관점인가 하면은 니체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이 사심 없음, 이거는 철저하게 예술가의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관람자, 예술 작품을 관람하는 관람자의 관점에서 미를 바라보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관람자의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식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칸트는 첫째 그 관람자의 어떤 미학적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주관주의로 비판하면서 오늘날 독일 쪽에서 가다머라는 철학자가 미학을 관람자와 예술 작품이 만나는 어떤 사건으로 갖고 가는 거, 그죠? 이건 역시도 아감베는 싫어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는 예도는 어떻게 보면은 요 정도까지의 어떤 미학을 존중했었는데, 아감벤을 통하여 한 수 배운 게 있습니다. 예술가의 입장에서 예술을 보는 거. 이건 사실 니체 전공자로서 니체가 이야기를 했지만, 니체는 그렇잖아. 글 쓰는 게 이렇게 막 파편화되어 있다고요, 니체는.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니체 전공자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아감벤을 읽으면서. 정말 이 아감벤이라는 이 미학자가, 미학 철학자가, 시사하는 거는 니체를 완전히 어떤 그 칸트의 어떤 관람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술가들만의 어떤 예술가들을 위한 예술.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관점에서 예술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칸트가 이야기했지만 아감벤을 통하여 확고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뒤집어서 이제 예술가의 입장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를, 니체는 그거를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막 그 다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아감벤은 이런 미학, 그러니까 관람자가 아닌 예술가들의 관점에서 예술이 왜 필요하고, 예술가들이 예술을 창조할 때에 그들이 어떤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보고 있으며, 오늘날의 어떤 이러한 미학은 예술가들이 이런 자본주의라든지 마르크스를 통하여 나타나는 물신숭배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프로이트의 리비도에 대한 욕망의 인간의 근원적인 힘의 에너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언급하면서 아감벤이 이제 그 예술가의 관점에서, 이건 니체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은 아감벤을 거의 찬양해야 됩니다. 예술가들은. 오늘날 철학에서 전부 다가 미를 관람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아감벤만이 이 니체를 갖고 오면서 그 예술가의 예술을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나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그래서 예도가 오늘 미학 강좌의 첫 출발점으로서 저는 뭐 예술가 리비도, 뭐 예술가 뭐 마르크스의 물신숭배, 뭐 이렇게 막 계속 강좌를 열 건데, 오늘 제가 그 미학 강좌로서 아감벤과 예술가라는 제목을 고치고 예술가의 고통으로 고친 이유가, 아감벤의 미학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죠? 관람자들의 입장에서 예술 작품을 만나는 이게 아니고, 예술가들이 어떻게 예술을 창작하고 그들의 예술이 어떻게 오늘날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아간벤 역시도 예수를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주장하듯이 역시 니체의 제자로서 물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모든 비현실적인 이런 사물들, 어떤 특정한 공간을 무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자, 그 공간을 아무것도 꽉 차지 않은 자기의 창조의 공간으로 볼 수 있는 자, 이런 자들만이 진정한 예술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술은 언제나 어떤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이런 겁니다. 행간이라 그러는 게 뭐야, 여러분? 행간이라 그러는 거는 시에 나오잖아, 그죠? 예술 작품, 여러분들 예술가는 미술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글 쓰는 자도 예술가고, 문학가도 예술가고, 뭐 철학자는 좀 몰라. 철학자도 예술가에 들어가겠죠? 문학가는 100% 예술가이듯이 시인은 예술가입니다. 심지어 조경을 하는 자들도 플라톤은 예술가에 집어넣고 건축가 역시도 예술가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술이라고 말할 때는 뭐 미술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행간이라는 작품 알죠? 아간벤의 행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간은 빈 공간이잖아요, 그죠? 행간은 빈 공간이에요. 시인이 글을 쓸 때 시인의 글 행간이 있잖아. 그 행간에는 빈 공간이야, 그죠? 그 빈 공간은 문학 비평가에게는 최고의 해석의 공간이죠, 그죠? 관람자에게도 그렇고. 그러나 시를 쓴 자도 언제나 그 행간의 어떤 그 차원을 빈 공간으로 남겨두는 이유는 그 행간 안에서 시가 쓰여진 그 기록된 문자의 어떤 그 의미는 언제나 행간 안에서 해체되는 거죠. 이 점에서 아간벤의 어떤 미학 역시도 니체를 따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체를 제가 진짜 니체를 붙잡았다는 게 정말 행복한 거는, 오늘날 니체를 얘기하지 않는 학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제가 아간벤을 붙잡고 기뻐했던 이유는 하이데거와 니체를 붙잡은 그런 미학자라는 거죠. 정말 저는요, 제가 아간벤을 알게 된 거는, 아간벤의 작품을 읽게 된 거는, 미국에 있는, 그죠? 어떤 지적 아우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은 저는 제 페북 글 중에 예술에 대한 글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아간벤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한 게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저는 아간벤을 모를 때, 여러분들이 예술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쓴 걸 한번 읽어보라니까. 역시 그래서, 하이데거와 니체와 같은 이런 대가들을 붙잡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간벤은 또한 그 서구 전통의 그리스 전통으로부터 어떤 중세의 어떤 위대한 미술들이 많잖아. 중세도, 이런 것들을 다 꿰뚫고, 현대에는 발터 베냐민에 의존해서 미학을 배운 것 같아요. 이게 발터 베냐민, 그 다음에 오늘날의 지적이 자주 언급합니다, 아간벤을. 그 다음에 또 데리다와도 어떤 그 연관이 있었어요, 그죠? 자크 데리다와도. 그래서 제가 아간벤을 읽으면서 보니까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소설처럼 들어오겠죠, 그런 책들은. 그런데 이 아간벤한테 배운 게, 니체한테서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게 하이데거를 통하여 가다머는 예술 작품을 존재론적 사건으로 갖고 가거든. 그러니까 예술가와 예술 관람자의 어떤 만남을 통하여 일어나는 어떤 존재론적 사건으로 갖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아간베는 하이데거를 통하여 니체로 갑니다, 여러분. 니체. 그러니까 니체가 가르쳐 준 거는 뭔가 하면은 니네 관람자들의 수준을 봐서 아는데, 예술은 관람자들한테 맞추면 망한다 그러거든, 여러분. 그래서 예술가들만을 위한 예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아간베는 이거를 내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니체를 이야기하니까, 저 같은 니체 전공자도 니체가 이런 관점에서 이걸 이야기를 했구나. 제가 니체를 이해했던 아간베를 만나기 전의 미학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게 칸트의 무사심한 상태, 관심이 쏠리지 않음, 데스 인터레시얼트 자인을, 저는 인간은 욕망을 갖고 있고 삶의 충동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탕달과 같은 어떤 그 프로메서드 본호이어라고 행복의 약속이라는 이 스탕달의 문학가랑 니체는 칸트의 칸트의 데스 인터레시얼트, 무사심한, 무관심한, 그 다음에 사심이 없는 상태, 이걸 깐다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는가 하면은 칸트의 어떤 이러한 수도사적인 어떤 이런 미학을 니체는 인간의 삶, 인간의 욕망, 인간의 본능, 이런 것에 맞추어서 미학을 이야기했구나. 왜? 그 뒤에 피그말리온을 이야기하거든, 도덕의 계보학에서. 여러분 니체는 그 도덕의 계보학에서 칸트를 까면서 이 세상에 칸트와 같이 그렇게 미를 바라본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봐. 그 미를 바라본다 그러면 그 무사심한 상태, 관심이 쏠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미를 바라본다면 그건 종교적인 수도사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건 내 해석이야. 원문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미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피그말리온의 어떤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니체가 그 칸트의 미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까면서 그 교수들도 피그말리온의 어떤 그 욕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피그말리온이 누굽니까? 자기의 조각상을 너무 아름다워서 그 조각상의 예술 작품을 에게 반해서 그 예술 작품의 사랑에 빠진다고, 여러분. 피그말리온이. 그래서 그 예술 작품과 연애를 하고 그 예술 작품과 안고 낭만을 즐겼겠죠. 하여튼 피그말리온은 자기가 조각한 작품과 연애를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런다면 인간이라 그러는 그 미를 바라보고 벌거벗은 옷을 벌거벗은 여성의 나체를 보고 아무렇지 않게 사심을 없이 그런 상태로 미를 바라보는 자가 누가 있느냐 말이야. 그런데 칸트의 미학을 적용시키면 그렇게 해야 그게 바로 아름다운 미학을 바라보는 그러한 근본적인 걸로 봤다는 거죠. 이 점에서 칸트는 올바르게 미를 바라보지 못했고, 오히려 피그말리온과 같은 그런 예술가가 제대로 자신의 예술의 그 작품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관점에서 아간베는 니체 쪽으로 자기의 어떤 그 미학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를 거부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피그말리온의 고통을 바로 예술가의 고통으로 이야기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재미있지.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 인간의 어떤 그러한 욕망, 이런 것들을 무사심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무슨 그게 미학이고 예술이냐는 거야. 그런 거는 미학이 아니라 종교죠, 종교.
그래서 그 뭐죠? 칸트 이후의 미적 판단은 언제나 예술가의 관점이 아닌 관람자의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그러한 미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방식의 미학은 예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술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지름길이 됐다는 겁니다. 아, 참네. 그래서 플라톤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플라톤 국가를 잘 알잖아. 여러분들 플라톤이 얼마나 예술가들을 억압하고 예술가들의 어떤 이러한 시인들은 국가에서 추방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말로 폭력을 가하는 자고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국가를 올바르게 유지하기는커녕 그들을 이 시인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어떤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원형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참다운 삶의 방해가 되는 게 바로 그 시인들이었냐 말이야. 이렇게 언급하면서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실 저거죠. 이러한 플라톤의 진단은 소피스트들이 돌아다니면서 민중들을 현혹하자 한다고 본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웅변수를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참다운 어떤 것들보다는 그들을 유혹해서 그죠? 참다운 공동체의 생활로부터 탈피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로 봤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데아로부터 두 번 걸쳐진 게 예술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에 가장 가까웠던 철학자나 철학자보다는 문학가라든지 이런 미술을 그리는 사람은 이데아의 원형으로부터 이 세계가 나왔잖아, 그죠? 이 세계는 복제품이죠. 근데 이 복제품을 또 복제하는 게 예술가라는 거야. 시인들은 말로 현혹해서 언어 안에, 시 안에 폭력이 들어간다고 봤거든. 그러니까 그 시의 언어는 현혹하고 어지럽게 만들고 질서를 없애고 혼돈시키는 그런 존재들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나 국가의 변경으로부터 쫓아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플라톤의 진단입니다. 그죠? 그 이후로 이 예술가들은 어디를 가든지 국가의 적이나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기호로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악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들로서 이 세계로부터 이 국가로부터 추방되어야 되는 변경에 살아야 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감벤의 해석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니체랑 연결시켜요. 이걸 니체랑 연결시킨다니까, 아감벤이. 역시 이게 글쓰기가 되게 난삽한 건 있지만 이게 독특하다는 거예요.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이걸 예술가들을 위한 예술로서 승화시키는 단계라고 보는 거죠. 아감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예술가들을 위한 예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니체가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니체가 즐거운 학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술가들이 그대들은 예술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예술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오직 다른 예술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건 오직 예술가들만을 위한 예술이 오늘날 요구된다. 이래 말하고 있거든. 이해가 돼요? 이게 이제 가다모랑 수준이 다른 거. 이거는 제가 그래서 아감벤한테 한 수 배운 건 이쪽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가다머는 뭐야? 가다머는 예술가를 죽여버리고 예술 작품을 갖고 온다고. 그리고 예술 작품과 오늘날의 관람자의 만남에서 존재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중요한 철학입니다. 미학에서. 그죠? 이 존재 사건에서 일어나는 그 미학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맞지? 그런데 아간베는 이렇게 안 갑니다. 아간베는 예술가의 고통을 이야기하기 시작해. 니는 이런 거. 그러니까 관람자의 취미 판단이라든지, 그죠? 관람자의 어떤 칸트가 말했던 미적 판단에 맡겨서는 예술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맞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학은 오늘날 파괴돼야 되고, 오늘날 승화돼야 되는 미학은 이런 미학 말고, 예술 자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의 창조적 고통을 인정하는, 그 예술가들의 관점에서 예술을 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게 이제 이걸 니체로부터 끌어오는 거예요. 칸트는 다 비판을 당하는데, 가다모한테서도 비판당하고 아간벤도 비판을 하죠. 니체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 그래서 예술의 초점이 예술가의 관점에서 예술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연구하는, 이쪽으로 이제는 아간베는 밀어붙이는 거야. 니체를 통하여. 근데 그러니까 가다모는 하이데거를 통하여 예술가가 아니고 예술 작품과 관람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아간베는 이러한 칸트가 주었던 이러한 미적 인식 있죠. 관람자의 미적 인식, 이런 거에 맞춰서는 미학은 파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술이 산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양한 예술가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플라톤이 예술가들을 위험하게 생각한 거는 복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이 사회에서 위험한 어떤 기존 질서를 뒤엎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이거를 긍정적인 예술의 재료로 이야기합니다. 아간베는. 이게 뭐 해석에 따라 대가들의 작품이 완전히 달라져.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들이 이 사회의 기존 질서에 억압당했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국가의 기존 질서라든지 사회의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고 위험한 인물이 바로 예술의 창조적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저는 그래 봅니다. 나는 시인들이 무슨 일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역사로부터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개인의 인간의 감정만 건드리는 이런 시인들은 정말 나는 우습게 봅니다. 그게 무슨 시야, 그게? 그런 시도 있겠죠. 그런데 그 시는 언제나 그 사회의 문제점들을 계속 건드려야 돼요. 그게 진짜 시인이에요. 맞잖아. 그 개인의 감정을 건드려서 파토스를 일으켜서 눈물을 쭉 빼고 이런 건 웃기는 거죠. 아간벤도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 그게 미술을 그린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또 모든 창조적인 예술 작품의 창조적인 것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사회의 위험한 기호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왜죠? 언제나 기존 질서를 언제나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변경에 서 있는 자들을
자들이 바로 예술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람자들의 미적 판단에 맞추어진 이런 예술은 언제든지 데카당스하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람자가 아름답게 그 예술 작품을 보고 그들이 낙관적인 행복론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반대로 예술가들의 실존의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언제나 자기 삶의 극단까지 사고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자들이 예술가들. 그게 예술가들은 일반인하고 달라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는 그 예술가는 언제나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작품을 끌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통을 칸트와 같이 미적 판단에 맞춰서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예술가는 예술가가 아니라 이해가 돼요. 이거는 자본주의에 이용당하는 거죠. 예술가는 언제나 자기 세계를 가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작품의 세계, 자기의 어떤 그 예술의 세계를 펼쳐가는 자들이죠. 그 실존과 죽음 경계에서 위험한 고통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릴케도 이야기했습니다. 릴케도 모든 예술 작품의 극단에는 이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들어있다. 헬더린도 그랬어요. 헬더린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헬더린도 우리의 예술 작품은 우리 자기의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헬더린. 그죠? 나 역시도 악마에 사로잡혔듯이 그렇게 이 세계 안에서 최고의 악과 싸우고 그것을 나의 운명으로 나는 받아들였다. 이런 말을 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 봐봐. 자본주의와 타협한 예술가 없습니다. 반 고흐는 자기 쪽지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남긴 그 쪽지가 있어요. 그 쪽지에 써놓은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삶에서 최고의 극단까지 나의 절반의 삶은 악과 같은 어두움의 그림자였다. 이게 예술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술가의 고통이고 이것이 보호되지 않아요. 이것이 이 예술가의 어떤 이런 고통.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만큼 위대한 문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실존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형수로서 반사회주의 국가 운동을 했다라는 걸로 황제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잖아. 거기에 의해서 무고하게 여러분 그 시베리아에서 수년 동안 그 사형 끝나고 4년인가 7년인가를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보내지고 거기에서 인간의 엄청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보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작품을 승화시킨 이 위대한 예술가의 이 고통, 파토스를 오늘날 관람자들이 이해하겠습니다. 관람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심없음이라고 하는 이 칸트의 명제는 오늘날 파괴돼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람자는 예술가의 그러한 죽음 극단에서의 경험하는 그 위험한 실존,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것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작품을 읽고 무사심하게 참 좋네, 참 아름답네, 또 좋은 관람자는 그 작품을 통하여 예술가의 고통까지도 느낄 수 있겠죠, 물론. 근데 그런 관람자가 몇 명 되겠어요?
시를 읽고 예술가의 그런 고독과 고통을 이해하는 자가 몇 명 있겠어? 왜? 그 시를 통하여 반사되는 것들은 바로 간접적으로 시를 썼던 시인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점에서 카타르시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달된 모든 것들 때문에 이 예술을 그냥 단순히 그 뭐죠? 예술가의 관점이 아닌 관람자의 관점에 맞추어서 미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이따위 미학은 없어져야 된다. 저는 뭐 상당히 동의합니다. 엄청난 걸 배웠어요. 아감벤으로부터. 근데 아감벤은 지 얘기는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대가들의 뭐 니체라든지 뭐 이런 대가들 언급하면서 역사적인 거 언급하고 이러면서 해석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고통은 오늘날 존중받아야 되고 그 고통은 예술 속에서 새로운 예술을 만들 수 있는 창조적 힘이라는 거예요. 다 니체가 얘기한 거죠. 이런 창조적 힘은 바로 예술가만을 위한 예술. 이것이 존중받아야만이 예술 자체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건 우리가 니체로 배울 수 있는 거고, 예술가의 고통이 왜 오늘날의 미학적 평가에서 빠져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면서 예술가의 관점에서 예술이 무엇을 의미하고 예술가가 그 작품을 창조하고 예술가가 그 작품들을 만들어낼 때 그들이 겪는 그 실존의 고통을 우리는 미학적 판단으로 승화시킨다든지 그것으로 예술을 전부 다 파악했다라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감벤의 미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어떤 거겠죠. 참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술가들이 오늘날 아감벤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읽게 되면은 지금까지 미학이 관람자와 예술 작품을 다루는 관계를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예술가의 실존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술가들이 왜 니체를 좋아해? 왜? 니체의 삶 자체가 예술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새로운 걸 창조하기 위하여 기존 질서를 다 버렸잖아. 그는 언제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모든 그 행간의 삶을 살아간 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그가 언제 교수로서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가 언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관람자의 입장, 미학적 판단을 위하여 그가 언제 그림을 그렸어요? 잘 팔리는 시를 쓰려고 그랬어요. 그는 단지 새로운 걸 창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방랑자로서 자기의 길을 갔던 자죠. 이런 자가 진짜 예술가죠. 오늘날의 자본주의 예술가랑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감벤이 가르쳐주는 예술이 살아가기 위한 오늘날의 담론 역시도 예술가가 바라보는 예술, 예술가가 예술을 창조할 때 느끼는 그 고통, 파토스, 그 다음에 예술가들이 언제나 국가의 기존 질서를 뒤엎을 때, 그죠? 그 기존 질서를 뒤엎기 위하여 언제나 변경에서 국가의 변경에서 살았는데, 이런 변경에 서 있는 자들의 이러한 실존의 고통이 예술을 평가하는 데에도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야. 아감벤은. 저는 뭐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부분을, 그러니까 관람자와 보편타당한
아름다움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그러한 보편 타당성을 이야기했던 이런 미학은 결코 이러한 예술가들의 고통스러운 실존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저는 철학자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80% 이상 저 역시도 변경에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변경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앙에 가서 배부르기 시작하면 그는 예술가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의 야성은 사라지고 예술 안에서 나타나는 그 파토스, 그 고통, 그 다양한 예술성의 어떤 진정한 힘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은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아감베네 해석이 독특합니다. 그죠? 국가에서 플라톤이 시인들을 쫓아내고 예술가들을 추방시켜서 다른 도시로 보내야 되고 다른 폴리스로 보내고, 이 말은 바로 그들이 위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한 것이 바로 그 예술가의 생명력이고, 그죠? 언제든지 기존 질서를 뒤엎을 수 있는 변경에 있는 자가 바로 예술가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 맞춰진 예술, 그죠? 그런 예술은 뭐 보면 아는 거죠. 그런 작품들 역시 보면 압니다. 그런 작품이 어떻게, 그런 소설들이 어떻게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위대한 작품들, 그죠? 그걸 따라갈 수가 없죠.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실존을 무시한 그런 예술은, 예술가의 실존을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예술은 오늘날 예술 자체를 죽이는 도구라고 아감베는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저는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하이데거를 통하여 가다머의 미학을 저는 배웠던 자로서 이 아감베네 통찰은 니체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예술가의 실존과 예술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점에서 예술 작품을 읽고 예술 작품을 관람할 때 우리는 예술가에게 경외의 감정을 느끼며 그들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오늘 이 단편 강좌, 예도가 가끔 하는 이 미학 강좌를 저는 자주 강화시켜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반 고흐의 친구는 고갱이 있잖아, 그죠? 그의 작품이 그 타히티 섬에서의 어떤 그러한 실존의 고통이 있죠, 여러분. 그가 경험했던 그 엄청난 종교로부터 탄압당하고 말이야, 그죠? 선교사들로부터 오해받고, 그 다음에 그 고통스러운 실존을 경험하고 그 위대한 작품이 탄생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작가들은 어떻게 하면 뜨는지 이지라라고. 이런 거에나 신경쓰. 이런 사람은 뜰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자기 세계를 가는 자들이 가끔 뜰 수는 있겠죠, 여러분. 또 안 뜨면 어때? 진짜 예술가라 그러면 그런 거죠. 뜨기를 바라는 예술가가 몇 명 있었겠냐고, 여러분. 다 소멸되는 거지. 그런 자는 뜰 수가, 그런 그릇을 가진 예술가는 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피카소나 좀 부유하게 살다 죽은 거지 예술가들 한번 봐봐. 얼마나, 왜? 시대를 앞서간 자들이 예술가들입니다. 내가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전부 다 시인이고 내 패친들이 전부 다가 화가고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실존이 자본주의의 혜택을 잊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코미디인 거지. 책 하나 나오면 무슨
지 책이 무슨 뭐 도스토예프스키를 능가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말이야. 정말 겸손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거를 버리고 기존 질서로부터 탈피하지 않는 자는 그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부른 돼지 새끼가 어떻게 예술을 그리고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인으로서 이름 네임밸류 하나 가지면 교만해져 갖고, 그래서 무슨 아이고 여러분, 코미디죠, 코미디. 그런 예술 작품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예술가가 많아, 여러분. 거기에서 대중들이 제대로 된 예술가의 작품, 이 경험을 통하여 나온 그 작품을 구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날의 그 대중들이. 그러나 문학에도 급이 있죠, 여러분. 그죠? 문학에도 급이 있잖아. 여러분의 작품이 무슨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이라든지 무슨 뭐 전쟁과 평화라든지 톨스토이의 무슨 그런 데다, 아이고 참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예술가의 그 실존이 얼마나 고달팠겠냐. 거의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야 됐어요, 그 자들은. 여러분, 그거를 다 빼버리고 자기 작품이 뭐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인 거죠. 아감벤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예술 작품은 예술가의 관점에서 해석돼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종과 그들의 고통, 그들은 언제나 사회의 변경에서 사회의 중심부를 뒤엎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예도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감벤이 하더라고. 저는 제 글에서 이미 엄청 많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글 내려가면은 예술과 광기라는 글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 질서에 합류하고 그 중심에 서려고 하는 자는 그때부터 미안하지만 예술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명성들을 죽고 나서 얻은 예술가가 얼마나 많아, 여러분. 그걸 누리긴 뭘 누려. 톨스토이는 판권을 이 세계에 다 공짜로 다 줬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는 자기가 그 마지막 번 돈, 그 부인이 노름하는데 다 갖다 줬잖아. 미쳐갖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동방정교 쪽이겠죠. 신앙이 있었죠. 그는 신을, 그가 믿었던 신은 아주 독특한 신입니다, 여러분. 그의 실존, 예술가의 실존을 우리는 강조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술가의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볼 수 있어야 예술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야, 정말 저는 니체 전공자로서 이런 주장을 아감벤이 니체를 통하여 했다라는 건 정말 예도에게 엄청난 많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아감벤의 미학을 준비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은, 정말 니체로부터 이런 관점을 끌어냈고, 정말 국가를 대리단 의회 해석해. 그냥 억압했다 그러잖아. 예술가들을 억압했고, 그렇게 하면서 뭐 이들을 비존재로 봤고 뭐 이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대리단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아감벤은 이 국가로부터 추방당한 이 예술가들이 정당하다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가들의 해석은 정말 해석의 차이가 너무 다르니까, 그죠? 그러면서 니체를 끌고 와갖고 이걸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아감벤의 미학으로부터 저는 이것이 이제 진정한 예술가들이 그들의 삶에서 죽음의 극단까지 가고 고독을 경험하고
그들의 작품이 탄생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국가의 변경에서 자기의 실종과 고투해야 되는지, 여기에 저는 여러분들 예술가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참 저도 어떻게 보면 철학자지. 철학자는 예술가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어떤 그 마음을 읽어서 또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철학자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예술가들이 있어. 니네들이 나를 알아. 뭐 교만한 인간들 많습니다. 니네들이 내 예술을 알아. 정말 뭐 급이 좀 높으면 대가리라도 숙이겠는데, 그런 자들이 역으로 질문할게. 그런 자들이 오늘날의 담론에서 중요한 책들을 안 읽습니까, 여러분? 서구 예술가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질문 드리고 싶고. 어쨌든 많은 할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의 어떤 그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독특하게도 예술가들의 어떤 그 고통을 통하여 예술의 어떤 새로운 미학의 파괴. 여기서 미학의 파괴는 뭔가 하면은 칸트가 가르쳐 줬던 미적 판단으로서의 관람자의 관점에서 예술을 보는 그 기준을 파괴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가의 관점에서 정말 그들의 파토스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예술을 만들어내는지, 이 관점 역시도 우리가 예술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술 세계의 평가나 예술을 바라보는 그 예술 자체의 이런 예술가의 실존의 고통을 우리는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간벤이 가르쳐준 이야기입니다. 자, 여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특히 예술가들은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여러분들이 어려운 자리,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부서를 못 사고, 그죠? 돈 많아가 막 별거 다 하면서 하는 예술가도 있더라고. 예술가가 뭐 다 갔겠어요, 오늘날. 어쨌든 그 위대한 작품이 나오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통과 파토스는 작품 속에서 관람자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는 아니겠지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아간벤의 미학은 예술가들에게 상당한 용기를 줄 수 있는, 근데 그 미학이 니체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 정말 참 자, 이제 잔소리가 될 것 같고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 강좌는 단편 강좌로서 제목은 예술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추스.